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주택에 대해서 본 거예요. 자, 이제는 뭘 볼 거냐면 주택 외 물건. 주택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한도 정하는 걸 보는 거예요. 주택 외 물건. 주택의 중개 대상 물건에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요? 땅요, 땅. 창고. 공장. 어제도 그 낙찰 받는 거 쭉 보니까 단독으로 들어와서 받는 물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럼 전부 다 뭐냐면 땅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거.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30%대 받고 몇 프로 받고 그러던데 다 위너예요, 위너. 볼 것이 없어. 단독 입찰 한 명. 이게 단독 입찰 됐을 때 그게 나중에 값어치 싸게 받고 값어치 있는 물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어제 아파트 보니까 10명. 응? 10명. 못해도 한 7, 8명. 아파트는 인기가 높아. 그러니까 온 사람이 대부분 아파트 들어와. 그 다음에 뭐 23명이 제일 많았어. 아파트. 이게 한 49%까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예요. 요곳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보다는 실제 받아지는 것은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받아져요. 경쟁 때문에. 그 나중에 대세 상승이 오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 지금 농지라든지 이렇게 단독 입찰된 물건들 있잖아요. 절반까지 떨어졌거나 49% 아니면 뭐 30 몇 프로까지 떨어졌거나 이런 물건인데, 이런 물건 받는 사람이 위너인 거예요. 그게 대부분 이거예요. 토지, 공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경쟁이 높아서 싸게 받기가 힘들어요. 예? 예. 그리고 경매 물건 중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는 거의 권리상의 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한 20% 정도. 뭐 유치권이 걸려 있거나 뭐 분쟁에 휘말렸거나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있고요. 나머지 거의 문제가 없는 것들이 한 80% 돼요. 그러니까 그럼 싸게 받으려면 이런 거 단독 입찰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다 아파트예요.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 땅. 엄청 이게 물론 땅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아파트처럼 쉽게 못 빠져나올 수 있는데,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면 마이너스 나기가 힘든 거라 이런 게. 응? 그렇게 말씀드려도 다 그래도 아파트. 맨날 아파트. 응? 자, 이렇게 창고,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상가는 근데 경매 물건에서 좋은 거 찾기가 어려워요. 상가는. 상가도 여기 들어가지. 그러니까 한 100개 뒤져보면 한 5개 있을라나 마나 이 정도 돼요. 근데 아파트는 훨씬 좋은 물건은 많아. 근데 경쟁이 심해. 싸게 받기가 힘든 거고. 자, 이렇게 주택 외 물건에 해당됐을 때 보수는 다 지워버려요.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도를 정한다. 끝. 이 말은 뭐냐면 시도 조례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주택 외 물건의 특징이야. 그럼 우리는 국토부령만 보면 돼. 그랬더니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갑니다. 가봤더니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가 뭐냐면, 봐봐요. 이것도 이 정도 하고, 요거. 가나 오피스텔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가나 오피스텔이 있는데 얘는 뭐냐, 요 가하고 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쪽에도 들어가는데, 오피스텔은 여기 주택 외 물건에 들어갑니다. 오피스텔도 여기 들어가요. 이게 안 적혀 있네. 오피스텔도 여기 들어가는데, 오피스텔 중에 전용 면적이 85 이하. 전용이 85면 이게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32평 아파트를 의미해요. 이게 큰 거요. 저는 오피스텔인데 32평이다 그러면 큰 거라고. 플러스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그 다음에 수세식 뭐요? 화장실. 또요? 목욕시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샤워시설만 낸 것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추가적으로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면적 봤을 때 85 이하이면서 요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췄을 때를 우리끼리는 가나 오피스텔 이렇게 부르죠. 우리끼리. 이런 가나 오피스텔 네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밑에 보면 중개보수를 어떻게 받느냐. 응? 요거에 따라 받아. 그래서 매매 교환일 때는 가나 오피스텔 들어갔을 때 매매 교환일 때는 0.5. 임대차 등일 때는 0.4를 받는다. 최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한이니까. 그러니까 가나 오피스텔에 해당되면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0.5냐 0.4냐 이렇게 됐지. 옛날에는 오피스텔 그러면 전부 다 0.9였어요. 근데 법이 만들어진 게 이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요게. 그러면 0.9였다가 요렇게 떨어진 거죠. 요율이. 최고 요율이. 예,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오피스텔 그러면 무조건 0.9. 좀 깎아줘도 한 뭐 0.7 뭐 이렇게 받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안 돼. 이제 이렇게 많이 받아야 0.5야. 그래서 아까 그 전용 면적이 자 보세요.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고 조그마해요. 그 다음에 부엌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요. 목욕시설이 있어. 요렇게 된 오피스텔이라고 해봐요. 투룸 형태로 방 2개짜리. 자, 요러고 중개해줬다고 치면 뭘 중개했느냐? 자, 세를 얻어준 거예요. 그래서 전세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4억 전세로 얻어줬다. 저걸. 전세 세게 얻었네. 4억 전세 얻어줬다. 그러면 매매가 아니고 전세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때는 조례표가 없어. 아까 위에 봤잖아. 조례표 없고 요거지. 예, 그러면 어떻게 4, 46? 예, 162요. 한도액 같은 건 없어요. 그 한참 이제 아파트 많이 올라갈 때 이 투룸 오피스텔 있잖아요. 방 2개짜리. 뭐 저런 것들, 저 면적 저 정도 되는 것들 2배 올랐어요. 이것도 거의. 예,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지금은 이제 거의 제자리 왔어. 제자리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 이 8억짜리였으면 어떻게 돼? 8억까지 올라갔다고 쳐봐요. 원래 분양될 때 4억이었는데 8억 언저리 8억 넘어서까지 올라갔다고. 근데 매매야 매매. 그럼 0. 얼마예요? 5. 58, 40? 400이 된다 이 말이지. 예.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슬슬 떨어져가지고 꽤 떨어졌죠 얘도. 예. 옛날 어떤 분은 이제 아파트 사기가 힘드니까 투룸 오피스텔 요걸 갖다가 낙찰 받아 보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럼 여러분 이렇게 투룸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있을 때 원룸 오피스텔이 있고요.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 투룸 오피스텔이 있고 그래요.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셋 중에 돈이 되는 걸 투자하시겠지만 투자 가치가 제일 높은 건 뭐예요? 셋 중에. 그렇지, 아파트지. 아니 그거 제가 그걸 노래 잘 모르는데 쇼츠로 한번 봤는데 계속 그것만 떠가지고 그 가수도 이번에 알게 됐잖아. 그 가수도 몰랐었는데 그런 가수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지. 가격 이거 올라가는 거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가격 올라가는 게. 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 가격 상승이 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좀 시간 지나면 10년 지나고 나서는 좀 떨어지기 시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빨리 월세 좀 몇 년간 받아먹다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투룸은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에? 이렇게. 아파트는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보다는 얘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룸 오피스텔을 최근에 많이 지으려고 했었어. 이 직전에 인기가 많았어서.
왜냐면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부지 사놓고 이런 사람들이 그 땅 사놓고 이런 사람들이 못 짓고 있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여기는 어떻게 돼 이제 지금 여기보다 훨씬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투룸 오피스텔을?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거 투자할래요? 그럼 이거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얘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나 오피스텔이야. 이것도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가나 오피스텔을 쓰는 게 맞다 이거고. 그거 이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0.9까지 받는다는 얘기지. 0.9. 이외의 것은 0.9까지 받는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까 오피스텔 한번 따져볼게요. 따져보니까 어떤 오피스텔이냐면 전용 면적이 105제곱미터고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가나 오피스텔이 아니지. 그러면 요거 금액이 얼마냐? 요 금액 커가지고 한 8억이라고 쳐봐. 금액이 매매. 그럼 0.9. 0.9를 곱해야 돼. 8, 9, 72, 720만 원이야. 그렇게 계산한다고. 그래서 가나 오피스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나 오피스텔 때는 0.5, 0.4. 그 나머지 이제 이런 건 나머지라고 할게요. 앞으로는 이외 것은 나머지 것들은 0.9 이렇게. 예. 만약에 이제 상가로 해볼게요. 상가 12억짜리. 상가 12억짜리인데요. 자, 3, 4, 12, 4억대 진행이 되는 물건도 있어, 지금. 3분의 1 토막이야. 미사 강변지구. 미사 강변지구. 어딘 줄 아시죠? 예? 엄청 많이 이제 분양을 시켰어. 그래서 분양가 12억인데 4억에 나왔어. 싼가요? 상가가 싸냐 비싸냐는 일반적 얼마짜리인가 12억인데 4억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싸다 비싸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월세 얼마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월세가 150 정도 나와요. 실제 그래. 그럼 12억을 주고 분양받는 사람이 월세가 얼마 나오고 있다고 지금. 150 이거 나오면 다행이야. 공실도 있어. 빈 것도 있다고. 망했지. 그래서 상가는 절대 분양받으신 게 아니라 분양받으면 망한다. 99%가 망한다. 망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응? 딱 한 명 와서 미사강변주기 투자하셨던 분인데 우리 경매 수강생인데 그분도 경매 막 이것저것 투자하시는데 분양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16억인가 분양받아서 팔 때 17억에 팔았대. 되게 해피해. 막 좋아해. 1억 벌었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드물게 있다고. 그 빼고는 망했어요. 그 반토막이라도 살 수 없다. 예? 예. 그래서 150 정도 세가 나오면 여러분 얼마 정도 돈 넣겠어? 150 월세 나오면 얼마 돈 넣을 거냐고. 한 3억? 지금 금리도 센데. 이것도 비싼 거요. 응?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분양을 할 때 분양가를 정하고요. 자기들이 처먹을 걸 딱 정하고. 그 자기들은 누구야? 그 지은 건축업자랑 분양 시켜주는 대행업체가 먹을 목숨. 일단 건축한 사람이 처먹을 걸 먼저 계산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돼. 그리고 그 중에서 대행업체한테 떼줄 거 조금 더 생각을 해. 그것도 건축업자가 먹을 거 생각하면 그것도 뭐 세 발이 피야. 그렇게 해가지고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월세를 그 다음에 정해요. 12억 투자했는데 5% 수익률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12억의 5%는 6천이야. 연 6천.
6천이면 12로 나눠버리면 월 500이야. 그러면 월세는 얼마예요? 그러면 500만 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거야. 이게 결정돼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게 결정이 되고 12억이 결정되고 이게 결정이 돼서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럼 처음 들어온 사람은 이게 이 정도 되니까 5% 여기 월세 500 정도 주는 자리다. 좋은 자리다고 막 얘기하지. 그러면 부품금을 안고 월세 500이지만 장사가 대박 날 거야 해가지고 월세 500 내려면 관리비 별도 줬더 500 내려면 도대체 무엇을 얼마만큼 팔아 제껴야 월세 500을 내고서 내가 행복해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월세 500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월세 200만 해도 허덕허덕거려. 뭐 어떤 업종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고가의 이 분양가 때문에 여기 처음에 들어갔던 임차인들 망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분양받았던 사람 망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원인이 뭐야? 욕심이에요, 욕심. 응? 요 분양 시키고 건축해서 이거 돈 벌려는 사람들. 그걸 내가 조금 먹고 또 다른 사람도 좀 먹어야지 해서 이걸 반토막으로 분양을 해서 내가 조금 먹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다 먹지 이렇게 된다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통제할 길이 없죠. 통제할 길이 없지만 우주의 기운이 통제를 해요. 내가 욕심으로 내가 부자 되고 그게 끝인 것 같죠. 근데 그게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와.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우리가 막 환경 파괴하면서 막 했다 그러면 폐수를 버려서 비용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그게 끝일까요? 그게 돌고 돌아 세대를 건너뛰어서 와.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걸로 와. 자,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봤습니다. 복합건축물 이런 거 있는데, 자, 요건 이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계산 아까 하면서 이제 대충 했어요. 넘어가시고요. 이번에 저 뒤에 가서 이제 한참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 뭐 벌칙,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앞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했을 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교재 258페이지 갑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입니다. 한 30분 정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 엄청 중요하죠. 이걸 쳐버릴까? 저거를 뭘 해야지 이게 없어지나? 아예 안 되겠다. 못하겠네. 괜히 손댔네. 아, 조금 요 2편 내용이 지금 봤던 내용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좀 어려운 편이어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좀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편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먼저 좀 볼 건 큰 틀이에요. 틀. 이 편 내용이 한, 둘, 셋, 넷, 5가지 내용이 있어요. 문제는 7문제 나오고. 근데 첫 번째 내용이 실거래가 신고제도예요. 들어보셨어요? 거래신고제도?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오래됐지. 노무현 정권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들마다 이제 업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여러 업적 중에 잘 거론은 안 되지만 숨어있는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실거래가 신고제도예요. 그래서 요새는 등기부에 딱 보게 되면 거래 가액 해서 금액이 뜨지요. 초창기에는 다 그게 가짜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세금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현실화 돼가지고 이제 그걸 숨기고 가짜라고 하고 그러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진짜로 올리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의 부동산이 거래되는가가 투명하게 바뀌어버렸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매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그 좀 약간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틀을 만든 거예요. 틀을 만드는 거. 이거 처음 만들어졌을 때 부동산 우리 그 사장님들이 눈치 작전했어. 이게 지금 10억이거든 예를 들어. 근데 신고를 들어갈 때 세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야, 얼마 신고 들어가? 7억 5천? 우리 7억 5천에 들어가자. 다 7억 5천으로 거짓말로 신고 들어가는 거야. 실제 거래는 얼마 해놓고 10억에 해놓고는. 초창기는 막 그랬었어. 근데 이제 시간 지남에 따라서 10억인데 7억 5천 하다가 관청에서 눈치 주고 그러니까 8억. 8억 5천. 9억. 이러면서 이제 거의 실거래가하고 거의 부합하는 신고로 들어가게끔 돼버려서 얼마 걸려서 시간? 20년 걸려서. 중간에 휘청휘청했어 이 제도가. 근데 잘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떠나서 나라의 어떤 기본 틀을 잡는 데서는 굉장히 역할을 한 겁니다. 그건 반대도 많았겠죠. 누가 반대했을 것 같아? 부동산 시장 우리 사장님들은 반대했지. 왜냐면 괴롭거든. 거짓말로 해야 되니까 반대지. 그럼 손님들은 찬성이야? 반대지. 왜? 세금 많이 내야 되는 쪽이 있으니까 야 이게 10억에 샀지만 그 친구는 7억 5천에 해줘.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손님도 싫어하지. 부동산 사장님은 덩달아 싫어하지. 근데 그걸 꾸역꾸역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지나서 이렇게 맞춰놓은 거 정말 하여간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잘한 거라고 봐야 결론적으로 잘한 거라고 봐야지.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개혁과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도 지금 할 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그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 저기 미국하고 WTO인가? 농산물 개방하면서 우리 농민들 다 FTA구나. WTO FTA네. 미국과 FTA 하면서 농민들 막 와가지고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서 뽑아놨더니 미친 짓 했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미국한테 이득을 보는 식으로 바꿨잖아. 농민들이 좀 피해를 보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잘했다고 지금 다 잘했다고 그러지. 그때 당시는 지금 야당도 다 반대했어서 잘했다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지.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잘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그 뒤에는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야 이거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 고쳐 이렇게 해서 한번 고쳤잖아. 또 미국 대통령이 또 그때 트럼프인가 누구가 들어왔을 때 한번 그런 적도 있었고 그렇지. 그럼 왜 고치자고 그래? 지구한테 불리하니까 고치자고 그런 거지. 그리고 하여간 저걸 다 떠나서 좀 제발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 지키는 그 군 작전 통제권 그거 우리나라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가 작전 통제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예? 예. 당장 안 되더라도 시간 지났을 때 꼭 찾아와야지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제대로 된 소리를 할 수 있지. 남의 명령이나 받고 있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은 북한 간첩보다 미국 간첩이 훨씬 많을 거예요. 조금 미친 소리 하면 장관 중에도 있을 거예요. 예. 빨리 바꿔야 돼 이것도. 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틀이 어떤 거냐면 이게 자꾸 또 왜 들어가라고 해도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등에 대해서 거래를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실거래가를 관청에 쫓아가서 신고하도록 돼 있어. 나 10억에 샀어 이렇게 신고하란 말이야. 신고하면 신고한 거에 따라서 관청에서는 요 신고 필증을 내줘요. 신고했을 때. 예. 그 필증 갖고 이제 그 다음에 뭐야 등기를 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라고 하는 것은 요거 매매. 그러면 매수인은 샀을 때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계약을 했을 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건 매매 계약인데 계약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까지 넘어야 소유권 취득하죠. 원래는 계약을 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러서 등기 가져오고 소유권 취득하고 그래서 끝나는 건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좀 제대로 걷고 싶어 갖고 야 신고해. 이거 중간에 수수해 놓은 거야. 신고해. 그리고 이거 받아. 요게 있어야 등기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게 되잖아.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집어넣은 거야. 그래 놓고 신고된 금액이 10억으로 신고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면 필증조서 등기 내도록 하고 등기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 가액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떠 있잖아. 보셨죠? 등기부에 이게 떠 있는 거? 10억 이렇게 떠 있다고. 그리고 등기는 등기고 이게 중요하지. 검증을 해. 제대로 신고했나 따져본다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세무서로 보내줘. 세무서로 왜 보낼까? 세금 물리려고. 세금을 제대로 물리고 싶어서 따져본 뒤에 세무서로 보내줘. 자료를.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제 그것 갖고 이제 세금을 물려. 취득세, 뭐 이런 거 세금 물린다고. 요게 실거래가 신고제도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사실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세금 때문에 세금. 세금을 제대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세금 줄이려고 어떻게 했어? 10억에 거래했지만 7억 5천에 다운해서 계약서 쓰고 그 7억 5천 기준에서 세금 무니까 나라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이 제도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이래요. 여기서 부동산 등이 뭐냐 이거지. 예? 예. 부동산 등은 땅, 건물 이게 부동산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틀로. 그리고 등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원래 토지 건물인데 등자가 있는데 이 등이 뭐냐 그러면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얘기하는 거. 조합원 입주권.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는 지금 지어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지어질 그런 것들도 투자하죠. 분양권 투자도 하지요. 조합원 입주권도 투자하지요. 이런 거 매매했을 때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매매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중개해 줄 수 있는 대상 물건 중에 가만히 보게 되면 중개 대상 물건 중에 임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 나무. 등기된 나무. 근데 그런 것들은 투기 목적으로 활용을 안 해. 그 나라에서 이 제도를 만들 적에는 주로 토지 건물에 대해서 투기를 많이 하니까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매매했을 때 금액을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나가면 뭐예요? 분양권하고 입주권까지는 신고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신고는 여기서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돼? 봐봐. 여러분 교재 보면 좀 이따 다시 이제 복수 삼아서 보긴 볼 거예요. 아이고 눈에 잘 안 들어오네. 저기 262페이지 가보시면 신고 기한이라고 돼 있죠.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하시라? 32. 262페이지에 있어요. 나중에 또 볼 거예요. 밑줄을 긋지 마세요. 나중에 할 거니까. 30일 내에 신고하는데, 이거.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이야. 이것도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래. 나중에 가서 이제, 7, 8월 넘어가면 설명드릴 텐데, 이 30일이 짧아요. 보통 계약을 하면 잔금까지가 보통 한 달이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길면 한 2달 정도까지 갈 수 있고,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근데 30일 내에 신고해라. 그렇게 되니까 촉박해. 이게 원래가 60일인 적이 있었어.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 이게 처음에 30일이었어. 너무 촉박하잖아.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막 사장님들이 원성이 잦아가니까 60일 늦추셨어. 그랬다가 다시 30일 된 거예요. 왔다 갔다 했지.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거.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금 며칠로 돼 있다? 30일. 이거 30일 넘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과태료가 저희가 과태료를 이걸 신고를 30일 넘겼다고 해서 과태료를 2번 물었어요, 우리가. 2번 물렸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아니 법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이것도 못 지켜가지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 사실은. 응? 2번 물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우리하고 같이 공동 중개한 다른 부동산에서 신고서를 갖다가 낼 건데 우리는 전자서명을 해놨는데 그쪽 안 하고 시간을 지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탓이 아니지. 다른 부동산 사무실 탓이지. 근데 과태료 나올 때는 둘한테 다 나와. 그래서 과태료를 냈다고. 근데 그 다른 부동산 사장님은 그래도 양심적이지. 자기가 내주더라고. 그래서 다행이야. 200 얼마 나온 거 그쪽이 내줬어. 다행이다. 두 번째는 이제 광고하고 관련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드려. 그래서 과태료 세게 받는다고. 그러면 요거 어디에 가서 신고하느냐? 여기가 신고관청이야. 우리가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제 2주 있다 뵈야 되니까 2주 있다 가면 우리가 또 머리에 든 게 또 다 빠지라고 없을 수 있어. 그래서 걱정되긴 하네 좀. 근데 하여간 반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 1편하고 틀려. 2편, 3편은 반복을 많이 하시고 꼼꼼히 공부하셔야 된다고.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사당동 물건을 중개한 적이 있었지. 동작구 사당동이야. 근데 안양시 여기 동안구에 있는 우리도 중개할 수 있어. 근데 요때 실거래가 신고는 실거래가 신고는 어디 가서 하냐 그러면 무조건 물건지. 우리 사무실은 동안구에서 근데 물건은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야. 그러면 동작구청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할 때 어디 가서 신고하죠? 물건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저기 안양시 동안구에서 부동산 하는데 사무실 하는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어. 그럼 어떻게 돼? 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한테 가서 뭐예요? 실거래가 신고. 그러면 저 중개업소 등록관청도 동안구청장. 실거래가 신고도 동안구청장. 이렇게 같을 때가 있고 물건지하고 사무실 소재지가 달랐을 때는 어떻게 돼? 실거래가 신고는 물건지 쫓아가야 되고 등록관청은 사무실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눠지죠. 나눠질 수도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야 돼? 신고관청은 물건지다. 이걸 이렇게 실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부동산 소재지라고 얘기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야. 시군구청장. 한테 가서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 10억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요 들어가면
요 신고관청인 시군구청장이 10억 들어온 걸 보고 필증을 끊어줘. 신고 필증이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있어요. 이게 있어야 등기를 내요. 등기 신청했을 때 이게 안 들어가죠? 등기를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요게 있어야 등기를 하는데, 필증을 끊어주는 시군구청장이 끊어주고 나서 실거래가 10억이 맞는지 검증을 해. 이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그 자료가 있어요. 과거에 데이터가 있다고. 그 아파트에 최근이지만 과거에요.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그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뭐 12억도 있고 12억 5천도 있고 뭐 13억도 있고 14억도 있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아파트 단지지만 위치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최근에 들어온 기록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걸 받아놔요. 그러면 지금 신고 들어온 그 아파트가 어떤 동 위치고 층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따져서 제일 비싼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한 14억 정도가 거래가액이 됐어. 층이나 뭐 향 이런 거 봤을 때. 그 검증이 그거요. 근데 지금 신고 들어온 건 얼마? 너무 차이 나네. 12억 할게요. 12억에 신고 들어와서 그것만 해도 차이 많이 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상하다 이렇게 되지. 그게 검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요 시군구청에서 이제 실제 검증하는 데가 뭐냐면 한국감정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한국감정원. 그 한국감정원에서 우리 부동산 사무실로 편지가 하나 날라와가지고 소명하라고 나와. 못 믿겠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가끔씩 받아요. 소명하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매수하신 분 있죠? 그분한테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갖고 어떤 돈으로, 소명가 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돈으로 얼마 해가지고 했는지. 필요하면 통장 사본 같은 거 해가지고 제출한단 말이에요. 소명해봐라 이렇게 되고. 근데 12억에 거래했는데 비슷한 거 보니까 12억 정도, 12억 5천 이 정도에서 거래된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고 넘어가고. 조금 이상하면 검증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소명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어디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세무서? 그거 뭐야? 유재석이도 세무조사 받았더만. 맞아요? 가짜, 뉴스에서 봐도 이게 혹시 가짜인가 싶어갖고 조심스러워. 근데 국세청 이런 데서 막 그 세무관서 이런 데서 막 세무조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세무조사해? 저같이 돈 못 버는 사람을 세무조사할 일이 없잖아. 고소득자. 소득 금액을 결정을 해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세무조사 결정을 딱 내려.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딱 일제조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도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신고 하긴 하지만 세무사가 뭐라고 그래. 우리는 쩔어갖고 우리 막 이렇게 탈세하고 그러는데 세무조사 나오면 어떡하냐고. 돈도 없는데 그거 큰일 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걱정하지 마라고. 택도 없으면서 그러지 마라고. 이거 세무조사 안 나온다고. 세무조사 나올 만큼만 벌으라고 막. 아니 대꾸도 막 안 해. 그러니까 막 핀잔 줘 막 우리 세무사가 막. 우리 모르니까 그런 거지. 무서운데요 여기. 예. 자, 이게 실거래가 신고조 전체 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할게요. 자, 뭐냐? 지우기는 그렇고.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신고를 이게 칠판 지우기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이걸로 하나? 가운데 거?
오. 그 다음에 이걸로 가는 거죠? 맞아요? 이걸 누가 신고하냐 이런 뜻이. 아이고. 펜? 요거? 이거 아니고 요걸로 해야 되겠다. 아니 누가 신고하냐 이말 누가. 네? 누가 신고하냐 요거. 신고는 어떻게 하냐 방법. 무엇을 신고하냐 이거. 이게 요까지 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거의 다 한 거예요. 큰 틀을. 누가 신고하냐 그랬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거의 신고해요. 우리가 해. 우리가 매매계약서 써줬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잖아요.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도 계약서를 써준 부동산 사장님이 있으면 여기만 신고하는 거야. 여기 신고무가 없어. 부동산 사장님이 신고무가 있어. 거의 우리가 있다고 보면 돼.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이 직거래했다고 해봐. 이거 없어.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하는 거야. 우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직거래하는 케이스가 많겠어요? 아니면 중개사 우리가 끼는 경우가 많겠어요? 거의 뭐 99%가 우리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대부분 누구한테 있다?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해. 직거래가.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신고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신고하는 신고서 양식이 있어요. 신고서가 있어. 거기다가 계약서를 써준 중개사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 끝에 매도인 A 도장 찍고 쉽게 얘기하면 매수인 B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신고서를 갖다 내. 그게 이거야. 이거. 이거 없잖아. 중개사는 없잖아. 여기는. 끼는 중개사가 없으니까 요거 갖다 내면 돼. 이게. 여기다 신고사항을 쭉 적어가지고 제출 이렇게 하면 돼. 대신 여기 둘 다 뭐 해야 돼? 도장 찍어야 돼. 이렇게 둘 다 도장 찍어야만 이 신고한 내용을 갖다가 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 신뢰를 할 수 있겠죠. 둘 다 도장을 들어가라를 뭐라고 하냐면 공동신고라고 그래요. 공동신고예요. 둘 다 도장 찍어 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응? LH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시켜. 근데 여러분이 LH공사가 이번에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그러면 분양권이야. 그럼 LH공사가 분양하는 걸 여러분이 LH공사랑 공급 분양계약서를 써가지고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신고를 원래대로 하면 LH공사하고 분양받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LH공사는 이 거짓말 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모르지 또 거짓말 칠 수도 있는데 못 믿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LH공사 너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받은 여러분은 신고할 필요가 없어. 그럼 LH공사가 신고를 할 때 막 거짓말로 다운해서 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거기는 정직하니까 LH공사는. 그래서 그럴 때는 단독 신고라고 해가지고 LH공사 도장만 들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예외죠? 대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LH공사는 아닌데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매매한 거야 둘이. 근데 매수인은 도장을 찍겠다고 하는데 매도인은 안 찍겠다고 그럴 수 있어. 또 반대도 있어. 그러니까 한쪽이 안 찍는다고 그러면 이거 신고서 내기가 힘들어. 원래 두 쪽 다 도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쪽이 안 찍는다고 그러면 한쪽만 찍어서 낼 수도 있어. 그것도 뭐라고 불러요? 단독신고. 왜냐면 이거 안 내면 과태료거든. 그럼 저쪽이 안 찍는다 그러면 나도 못 내. 그러면 나도 과태료인데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저쪽이 안 찍는다 그러면 나라도 찍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거야 뭐야? 단독신고야.
그러니까 단독 신고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겠죠? 한쪽이 안 찍는다고 그럴 때하고, 한쪽이 LH공사나 SH공사나 국가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데하고 할 때, 그때는 그렇게 한쪽만 도장 찍어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예.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지, 사실은. 예? 드물지 않을까? 이런 거? 이건 좀 드물 것 같아, 실제는? 대부분 이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우리가 해줘. 그냥 거의 우리의 의무야. 그때 신고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예? 자꾸 많이 들으셔야 되게 큰 틀을 잡으셔야 되는데, 신고하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서요. 자, 방법상 우리 부동산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직접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부동산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그러니까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딴 사람 심부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야.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심부름. 심부름이 뭐예요? 대행이지, 대행.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면 직접 하겠어요? 아니면 심부름을 시키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요까지 하면 거의 다 됐어요, 지금. 큰 틀이. 대행을 해? 직접 해, 대부분. 누굴 믿고 대신 보내? 직접 하는데, 직접 할 때도 방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걸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자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때 전자문서로 할 때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거기 회원 가입해가지고 그걸 이용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해. 그러면, 자, 직접 하는 게 일반적인데, 걸어가서 하겠어요? 이게 일반적이겠어요?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겠어요? 이 까딱까딱 하거든? 이것도 되긴 되는데, 다리 아파서 잘 안 걸어가. 그러니까 이걸로 한다고, 대부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다고. 쉽죠? 그러니까, 뭐 30일 이내지만, 어렵고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요거. 그런데, 심부름 시키는 경우가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어.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신고를 해야 될 건데, 부동산님은 누구를 심부름 시킬 것 같아요? 그치, 밑에 직원이지. 직원 중에서도 증을 갖고 있는 소공한테 심부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소공한테. 그러면 소공은 심부름할 때 추운 겨울에도 걸어가서 사장님 대신 내주고 와야 돼. 심부름이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유, 추워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게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 걸어가는 것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왜 인정이 안 될까? 밑에 요 직원이. 컴퓨터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요 신고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꼭 꺼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공에 공인인증서를 꽂아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누구 걸 그렇게 해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조가 돼 있지 않아. 그럼 누구 거 꽂아서 해야 돼? 개공 거. 개공 거 공인인증서 꽂아놓고 비밀번호 사장님한테 받아갖고 소공에 앉아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신고사항 적어서 쑥 송부했다고 하면 누가 신고한 거야? 개공이 한 거지. 이거지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가능할 수는 있어. 법무사들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 솔직히. 근데 아직은 그게 돼 있지 않다. 기술이라기보다는 의지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간. 그래. 추운 겨울에도 그래도 벌벌 떨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지. 인정이 안 돼? 중개보조는 어때, 중개보조는? 중개보조는, 그렇지. 대신 가줄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어. 보조는 사람 취급을 안 해, 우리 법에서는. 소금까지는 사람이야? 보조는? 사람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걸어가지도 못해. 요거요. 이거 사실은 저 중개보존이 소송 낼 일이야. 명예훼손 이런 걸로.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뭘 신고할까? 신고사항. 적지 마시고 이제 듣고 다음 주에 이제 3시간 할 때 요걸 우리 교재에서 밑줄을 그을 거예요. 자, 뭘 신고할까? 신고사항. 대표적인 게 실거래까지, 실거래가. 시험 잘 나옵니다. 뭘 신고하는지,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실거래가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 저기 263페이지 보세요. 신고사항, 이렇게 돼 있죠? 거의 매년 나오죠? 263페이지요? 넘겨보세요. 끝이 아니죠? 다음 페이지 넘기면 추가 신고사항이 있고, 그러죠? 법인 얘기 나오죠? 265페이지 가니까 상가 또 얘기 나오죠? 또 넘겨보시면 또 뭐가 나와요? 토지 나오죠? 토지. 땅 나왔죠 벌써? 또 신고사항 또 쭉 나오죠?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 여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여기 위주로.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가장 공통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신고할 때 뭘 신고해라? 실거래가 신고해라. 실제 거래 가격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실거래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네. 됐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봤고 다음 주에는 이제 들어가서 교재를 보면서 중요 부분을 밑줄 그어가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수업이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는 새해인데 수업이 없고 좀 쉬셔야 돼요. 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둘째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